저는 정혜자입니다. 올해 72. 평생 한 남자만 바라보며 살아온 그저 평범한 아내였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이제 사흘째입니다. 장례식장에 소란이 가시고 조문객들이 모두 돌아간 뒤에야 집은 정말 조용해졌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귓가에 남편의 기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봄바람이 불어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목련이 막 피어나려는 계절입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 봄을 보지 못했습니다. 유품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아들은 엄마, 천천히 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라고 했지만 저는 혼자 하고 싶었습니다. 마지막 정리는 아내인 제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의 옷장을 열었습니다. 낡은 양복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남편 특유의 향수 냄새, 그 사람만의 채취가 섞여 있었습니다. 여보, 저도 모르게 옷깃을 쥐고 중얼거렸습니다.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았습니다. 낡은 시계, 손때 묻은 안경, 오래된 사진들, 그리고 작은 나무 상자 하나가 서랍 맨 안쪽에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상자였습니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은빛으로 빛나는 작은 반지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손으로 만든 듯한 투박하지만 정성스러운 반지였습니다. 제가 낀 결혼 반지와는 전혀 다른 디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 면에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정희에게, 정희. 그건 제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제 이름은 혜자입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지? 반지를 쥔 손에서 땀이 났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틀림없이 정이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남편. 늘 성실하고 조용하고 가족만 바라보며 살아온 사람이라고 믿었던 그 사람. 그런데 이 반지는 뭡니까? 다른 여자 이름이 새겨진 반지를 왜 이렇게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던 겁니까?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평생 나 하나뿐이라더니 눈물이 났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배신감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남편의 모든 순간들이 되짚어졌습니다. 늦게 귀가하던 날들, 출장이라며 며칠씩 집을 비우던 날들, 갑자기 조용해지던 순간들, 혹시 그때 의심은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았던 기억들이 하나하나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친구 순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자야. 혜자야.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순자는 동네에서 함께 나이 들어온 친구입니다. 남편 문제로 한두 번 소가리를 해본 사람이었습니다. 순자야. 나 지금 좀 이상한 걸 발견했어. 뭔데? 병수 씨 유품 정리하다가 반지를 찾았는데. 무슨 반지? 다른 여자 이름이 새겨진 반지야. 정이라고. 순자는 잠시 침묵하더니 물었습니다. 에휴, 혜자야. 뭐, 남자들이란 게 다 그래. 평생을 같이 살아도 마음 한구석에는 다른 사람 하나쯤은 품고 사는 거야. 순자의 말은 제게 위로가 아니라 독이었습니다. 그럼 난 뭐야? 50년이 뭐야? 그래도 혜자 너한테 잘해줬잖아. 바람 핀 것도 아니고 잘해준 게 다야? 마음속에 다른 여자를 품고 살았는데?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남편의 앨범을 펼쳤습니다. 젊은 시절 사진들, 군복 입은 남편의 모습, 전쟁이 끝나고 돌아온 직후의 사진, 그 사진 속 남편의 눈빛은 어딘가 텅 빈 것 같았습니다. 당시엔 몰랐습니다. 그저 전쟁을 겪어서 힘들었겠거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 그 눈빛은 뭔가를 잃어버린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어느 흑백 사진 뒷면에 연필로 쓴 글씨를 발견했습니다. 정희에게 내 이름을 평생 품으마.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품겠다고?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대체 누구야? 정희가 누구냐고. 저는 그날 남편의 사진을 모두 꺼내 마당에 쌓아놓았습니다. 태워버리려고 했습니다. 성냥을 들고 서 있었지만 손이 떨려서 불을 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50년의 세월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 나한테 거짓말한 거예요? 평생 나만 사랑한다고. 그게 다 거짓말이었어요? 벽에 걸린 남편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은 그저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말을 해봐요. 정의가 누군지 말해봐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침묵만이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며칠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걱정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괜찮아. 그냥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악몽을 꿨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손을 잡고 걷는 꿈. 제가 뒤쫓아가지만 남편은 뒤돌아보지 않는 꿈. 아침에 눈을 뜨면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이렇게는 살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사흘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남편의 친구 중에 전쟁 때 함께 싸웠던 전우가 한 분 계셨습니다. 박상훈 씨, 남편 장례식에도 오셨던 분입니다. 남편이 가끔 만나러 가던 분이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저 김병수 아내 정혜자입니다. 아, 사모님. 무슨 일이십니까? 박 선생님. 제가 여쭤볼 게 있는데 혹시 시간 되시면 뵐 수 있을까요? 그러시죠. 언제가 좋으십니까? 내일. 괜찮으실까요?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오후에 뵙지요. 다음 날 저는 박상훈 씨 댁을 찾아갔습니다. 작은 한옥집이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마당에 목련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그 꽃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박 선생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사모님. 갑자기 찾아뵙게 되어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앉으십시오.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박 선생님, 제가 이상한 걸 여쭤봐도 될까요? 무엇이든 물어보십시오. 선생님, 혹시 우리 남편이 군대 시절에 특별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박 선생님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특별한 사람이요? 네. 여자 말입니다. 정이라는 이름이. 박 선생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정이라고 하셨습니까? 네. 유품 정리하다가 반지를 찾았는데 거기에 정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박 선생님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모님, 정이는. 박 선생님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이는 병수 형의 여동생 이름입니다. 네. 병수 형에게는 여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름이 김정희.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여동생이요? 네. 전쟁 때 잃어버렸습니다. 박 선생님은 먼 산을 바라보듯 회상했습니다. 1950년 전쟁이 시작됐을 때였습니다. 저희는 군에 입대했을 때인데 남쪽으로 퇴각하고 있었습니다. 병수 형은 당시 20살, 정희는 13살이었습니다. 계속 말씀해 주세요. 한강에서 다리 폭파된 거 기억하시죠? 군에 있어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병수 형 부모님의 편지가 와서 알게 된 사실인데 한강에서 다리를 폭파하는 당시에 그곳에 계셨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정희는 다시는 찾지 못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병수 형은 정희를 찾으러 다녔습니다. 피난민 수용소, 고아원, 병원. 갈 수 있는 곳은 다 가봤습니다. 박 선생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그 폭파 때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럼 그 반지는 병수 형이 직접 만든 겁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철사를 구해서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왜 만든 겁니까? 형은 말했습니다. 내가 정의를 찾지 못한 건 평생 용서받지 못할 죄야. 그 아이 이름이라도 평생 품고 살겠어.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오해했습니다. 사모님, 저는 다른 여자인 줄 알았어요. 배신이라고 생각했어요. 병수 형은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사모님께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왜요? 왜 말하지 않았습니까? 박 선생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모님을 슬프게 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병수 형은 사모님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동생에 대한 죄책감도 평생 놓지 못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박 선생님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형은 가끔 저를 만나면 정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아이가 얼마나 착했는지, 노래를 얼마나 잘했는지. 형이 군에 입대하기 전날 정희가 오빠 꼭 건강히 돌아와야 해요라고 울면서 말했답니다. 형은 약속했습니다. 정희야, 오빠가 꼭 건강히 돌아올게. 그때 돌아오면 너한테 예쁜 반지 하나 만들어줄게. 하지만 형이 돌아왔을 때 정희는 이미 없었습니다. 그래서 형은 그 약속을 지키려고 반지를 만들었습니다. 비록 손에 끼워줄 수는 없었지만요. 박 선생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형은 말했습니다. 상훈아, 나는 죽을 때까지 이 반지를 간직할 거야. 내가 정희한테 지키지 못한 약속이니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박 선생님이 조용히 손수건을 건네주었습니다. 사모님, 울지 마십시오. 병수 형은 사모님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다만 마음 한구석에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 있었던 겁니다. 다른 사랑이 아니라 지켜주지 못한 가족에 대한 미안함이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저는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박 선생님, 혹시 정희 양에 대해 더 들려주실 수 있으세요? 박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수 형한테서 들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정희는 공부를 정말 잘했답니다. 당시 여자아이들이 학교 다니기 힘든 시절이었지만 형은 정희를 꼭 학교에 보냈습니다. 정희는 반에서 1등을 했고 선생님도 이 아이는 크면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고 하셨답니다. 형은 정희가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터졌습니다. 당시 형은 군대에 있었고 가족들은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형은 전선에서 싸우면서도 늘 가족 걱정을 했습니다. 특히 정희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얼마나 무서워할까? 제대로 먹기나 할까? 전쟁이 끝나고 형이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부모님은 살아계셨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피난길에서 정희를 잃어버렸다고 하셨습니다. 한강을 건너다가 폭파가 이루어졌고 그 혼란 속에서 정희가 사라졌다고요. 형은 미친 듯이 정희를 찾아다녔습니다. 몇 년을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소식도 없었습니다. 결국 형은 정희가 그날 죽었을 거라고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후로 남편은 어떻게 지냈습니까? 박 선생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은 겉으로는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직장도 다니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형의 마음 한구석이 늘 텅 비어 있다는 걸. 특히 6월 말쯤 되면 형은 조용해졌습니다. 정희를 잃어버린 게 그때였으니까요. 형은 매년 그날이 되면 혼자 한강에 가서 하루 종일 앉아 있곤 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물만 바라보면서요. 저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그런 날들을 보냈다는 걸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박 선생님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형은 사모님 앞에서는 늘 밝게 있으려고 애썼습니다. 사모님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던 거죠. 형은 저한테 말했습니다. 상훈아, 혜자는 참 좋은 사람이야. 나 같은 사람하고 결혼해줘서 고마워. 나는 혜자한테 좋은 남편이 되고 싶어. 그래서 형은 더욱 사모님을 잘 대해드렸던 겁니다. 자신의 아픔을 숨기면서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늘 조용히 미소 짓던 그 얼굴. 그 미소 뒤에 이런 슬픔이 숨어 있었다는 걸 저는 왜 몰랐을까요? 박 선생님께 여쭤봤습니다. 선생님, 남편은 정희 양의 기일을 알고 계셨나요? 박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요. 형은 정희를 잃어버린 그날을 기일로 정했습니다. 1950년 6월 28일. 매년 그날이 되면 형은 조용히 제사를 지냈습니다. 혼자서요. 사모님 몰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날이요? 네. 혹시 기억나십니까? 형이 매년 6월 28일이 되면 어디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맞았습니다. 남편은 매년 그날이 되면 친구 만나러 간다고 했습니다. 밤늦게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붉었습니다. 저는 술 마시고 온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그날 정희를 위해 제사를 지냈던 겁니다.
혼자서 조용히. 박 선생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형은 간단하게 상을 차렸습니다. 정희가 좋아하던 떡하고 사탕하고 과일을 조금, 그리고 촛불을 켜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정희한테 말을 걸듯이요. 정희야, 오빠야. 오빠가 또 왔어. 미안해. 오빠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형은 그렇게 매년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박 선생님은 조용히 기다려주셨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저는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너무 나쁜 아내였나요? 남편의 슬픔을 전혀 몰랐어요. 아닙니다, 사모님. 박 선생님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모님은 좋은 아내셨습니다. 형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혜자 덕분에 내가 살아간다고. 형은 사모님을 통해 위로를 받았습니다. 사모님이 계셔서 형은 과거에만 머물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사모님은 형한테 현재였고 미래였습니다. 그 말이 조금 위로가 되었습니다. 박 선생님 댁을 나설 때 선생님은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사모님, 병수 형을 용서해 주십시오. 형은 사모님을 속인 게 아닙니다. 다만 사모님을 아끼는 마음에 슬픔을 혼자 감당했을 뿐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평생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지고 살았던 겁니다. 저는 그 짐의 무게를 전혀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옆자리 승객이 저를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남편의 향수 냄새가 여전히 집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책상으로 갔습니다. 거기에는 낡은 일기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쳐다보지도 않던 일기장이었습니다. 남편의 사생활을 들여다보는 것 같아서 열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야 했습니다.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페이지마다 남편의 필체로 빼곡하게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1985년 6월 2일. 오늘 혜자와 결혼식을 올렸다. 행복했다. 하지만 정희 생각이 났다. 정희야, 오빠가 결혼했어. 넌 오빠를 용서할 수 있겠니? 1990년 3월 15일. 아들이 태어났다. 혜자는 웃었다. 나도 웃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겁다. 정희도 이렇게 살았을까? 2003년 6월 28일. 오늘 정희 기일이다. 벌써 50년이 넘었다. 나는 아직도 너를 그리워하고 있다. 용서해다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남편은 평생 동생을 그리워하며 살았던 겁니다. 그 슬픔을 혼자 사귀며 살았던 겁니다.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2025년 1월 5일. 요즘 몸이 많이 안 좋다. 아마 얼마 못 갈 것 같다. 혜자한테 미안하다. 내가 좋은 남편이었는지 모르겠다. 마음 한구석에 늘 다른 사람을 품고 살았으니까. 하지만 혜자, 당신을 사랑했소. 그건 진심이었소. 정희야, 오빠가 꼭 갈게. 기다려라. 이번엔 손 안 놓을게. 저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여보, 고마웠어요. 그리고 사랑했어요. 그날 밤 저는 그 은빛 반지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정희에게. 이제 이 글씨가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건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사랑도 아니었습니다. 이건 약속이었습니다. 동생을 지키지 못한 오빠의 평생을 이어온 약속이었습니다. 당신, 힘들었겠어요. 반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이름 하나에 당신을 오해했어요. 미안해요, 당신. 벽에 걸린 남편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미소가 달라 보였습니다. 슬프지만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순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자야, 나야. 혜자야. 괜찮아? 응. 이제 괜찮아. 그 반지 문제 어떻게 됐어? 순자야. 나 완전히 오해했어. 오해? 정희는 다른 여자가 아니었어. 우리 남편 여동생이었어. 전쟁 때 잃어버린. 순자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혜자야.
내가 너무 성급했어. 의심부터 했어. 그럴 수 있지. 누가 봐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아니야. 나는 50년을 같이 산 사람을 제대로 몰랐어. 그 사람이 평생 품고 산 슬픔을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 순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혜자야, 너무 자책하지 마. 이제라도 알았잖아. 응, 고마워, 순자야. 며칠 후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이 반지를 정희에게 돌려줘야겠다고. 남편의 묘소 옆에 작은 돌 하나를 놓기로 했습니다. 그 돌 밑에 반지를 묻어주기로요. 남편 곁에 정희도 함께 있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어느 맑은 봄날 저는 묘소를 찾았습니다. 손에는 그 작은 나무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여보 왔어요. 오늘은 정희도 데려왔어요. 나무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은빛 반지가 봄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이 반지 이제 정희한테 돌려줄게요. 당신이 평생 간직하고 싶었던 것 이제 정희 곁에 둘게요. 묘비 옆에 작은 구멍을 팠습니다. 그리고 반지를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그 위에 예쁜 돌 하나를 올려놓았습니다. 돌 위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새겼습니다. 김정희를 기억하며 여보, 이제 정희를 놓아줘도 돼요. 아니, 놓아주는 게 아니라 이제 함께 있는 거예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목련 꽃잎이 하나 떨어져 그 돌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정희야, 이제 오빠 곁에 있어. 오빠가 평생 너를 그리워했단다. 미안해하고 있었어. 하지만 이제 괜찮아. 오빠가 너를 잊은 게 아니었어. 단 한 번도. 묘소에 앉아 한참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여보, 나 이제 갈게요. 정이랑 둘이 오래오래 얘기 나누세요. 뒤돌아 걸어가는데 가슴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따스한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당신과 함께한 50년. 후회 없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촛불을 켜고 남편이 좋아하던 차를 한 잔 따랐습니다. 여보, 오늘 묘소에 다녀왔어요. 반지를 정희 곁에 두고 왔어요. 이제 둘이 함께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당신 알아요? 저도 동생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홍역으로 잃었죠. 당신한테 한 번도 말한 적 없었죠? 우린 서로에게 말 못할 슬픔이 있었나 봐요. 그걸 이제야 알았어요.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 함께했던 시간은 진짜였으니까요. 당신이 저를 사랑한 것도 진짜였고, 제가 당신을 사랑한 것도 진짜였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저는 남편의 사진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편히 쉬어요, 여보. 그리고 정희한테 잘해주세요. 그 아이 얼마나 오빠를 기다렸겠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어린 소녀가 서 있었습니다. 정희인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혜자, 고마웠소. 정희도 고마워한다고 전해달라고 하네요. 저는 꿈속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천만에요. 이제 둘 다 편히 쉬세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베개가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일주일 후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요즘 어때요? 괜찮아. 아들은 제 얼굴을 유심히 보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얼굴이 밝아지셨네요. 그래. 응.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처음으로 편안해 보이세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내 아빠를 이제 좀 이해하게 됐어. 무슨 뜻이에요? 아들은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반지를 발견한 것, 오해했던 것, 진실을 알게 된 것, 그리고 묘소에 묻어준 것까지. 아들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아들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한테 그런 이야기가 있었군요. 저는 전혀 몰랐어요. 나도 몰랐어. 이제야 알았지. 엄마 아빠를 오해해서 힘드셨죠? 처음엔 그랬어.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 오히려 내 아빠를 더 사랑하게 됐어.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아빠를 다시 보게 됐어요. 평생 그런 무거운 짐을 혼자 지고 사셨다니.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래.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 아들이 돌아간 후 저는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보이지 않는 짐을 하나씩 안고 산다는 걸, 그 짐을 이해하고 함께 나누는 게 사랑이라는 걸. 그날부터 저는 매일 남편의 일기를 조금씩 읽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글들을 통해 남편을 다시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일기장에서 이런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2015년 7월 3일. 오늘 혜자가 물었다. 여보, 행복해요? 나는 대답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하오. 거짓말은 아니었다. 혜자가 있어서 나는 살아갈 수 있었다. 혜자가 없었다면 나는 과거에 갇혀 살았을 것이다. 혜자는 나의 현재이고 미래였다. 고맙소, 혜자. 당신을 만나서 정말 행복했소. 저는 그 페이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저도 행복했어요, 여보. 그 후로 저는 남편의 이야기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과 함께 남편의 일기, 사진, 편지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수첩으로 정리했습니다. 제목은 평생을 품은 약속이었습니다. 그 수첩에는 남편의 이야기뿐 아니라 전쟁이 남긴 상처들, 그리고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수첩을 만드는 동안 저는 여러 전쟁 유가족들을 만났습니다. 모두들 비슷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가족, 지키지 못한 약속, 평생을 이어온 그리움. 그분들을 만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남편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아픔을 안고 살아왔다는 것을. 수첩이 완성되었을 때 저는 남편의 영정 앞에 한 권을 놓았습니다. 여보, 당신 이야기를 정리했어요. 우리 가족이 기억할 거예요. 당신과 정의의 이야기가 사라지지 않도록요. 촛불을 켜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 꿈을 꾸었습니다. 남편과 정의가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남편이 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잘 가요, 여보. 정의도 잘 가요. 그 후로 제 삶은 조금씩 변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보내주었고 정의도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자유로워졌습니다. 가끔 묘소를 찾아가 그 작은 돌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김정희를 기억하며 그때마다 새로운 꽃을 한 송이씩 올려놓았습니다. 정희야, 오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니? 평생을 그리워했단다. 바람이 불면 정희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알아요, 언니. 고마워요. 어느 가을날 저는 남편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묘소는 깨끗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이 자주 와서 돌보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묘비 앞에 앉아 꽃을 놓았습니다. 여보, 잘 지내고 있어요? 저는 잘 지내요. 이제는 당신 없이도 괜찮아요. 슬프지만 괜찮아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렸습니다. 여보, 정희 만났어요? 잘 지내고 있나요? 손 꼭 잡고 있어요? 이번엔 놓지 마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과 함께한 50년 후회 없어요. 힘들 때도 있었고 서운할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행복했어요. 고마워요, 여보. 사랑했어요. 묘소를 나서며 뒤돌아보았습니다. 묘비에 새겨진 남편의 이름. 김병수. 1930-2025. 사랑하는 남편이자 아버지. 그리고 그 옆에 작은 돌. 김정희를 기억하며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이제 정말 안녕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이 참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파란 하늘. 남편이 좋아하던 그런 하늘이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랑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는 것을, 뜨거운 사랑도 있고 조용한 사랑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평생을 품고 가는 그리움도 사랑의 한 형태라는 것을. 제 남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를 사랑하면서도 동생을 잊지 않으며 살았습니다. 그게 이중적인 마음이 아니라 사람이 품을 수 있는 가장 넓은 사랑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이제는 남편의 향수 냄새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기억은 냄새보다 오래 남으니까요. 저는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노을이었습니다. 여보, 이 노을 보고 있어요? 예쁘죠? 당신이 좋아하던 그런 노을이에요. 대답은 없었지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남편도 같은 하늘을 보고 있다는 것을, 정희도 함께 보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저의 하루가 저물어 갔습니다. 고요하지만 평온한 하루였습니다. 사랑은 숨기는 게 아니라 끝까지 품는 거였어요. 당신 고마웠어요. 그리고 사랑했어요.